자, 이렇게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술인데 이 삶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있고, 그죠? 자녀의 관계도 있고, 또 직장에서의 관계가 있고, 비즈니스에서 세일즈라든가 이런 첨예한 관계가 있어요. 재테크를 하면 재테크에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관계 재산을 불리는 거잖아요. 그죠? 인력 재산을 불리는 거잖아요. 결국 돈은 누가 벌어줍니까?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고요. 사람이 나와 더불어서 돈을 벌게끔 해주는 거예요. 결국 돈을 누가 법니까? 사람이 내 물건을 사서 내가 재화를 들어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나를 좋아해야죠. 그죠? 나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죠.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 분을, 그분이 어떻게 TV에 진행자가 되고 라디오에 꽤 오랫동안 진행자가 되고 지금 유명한 시간당 뭐 300, 400, 500을 받는 명강사가 됐냐면, 꽤 오랫동안 제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그분은요, 물론 그분이 기본적인 실력을 갖고 있지만 그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특별히 더한 게 아니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면 바로 이메일로 자기 안부를 전하고요.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해되시죠? 그런 모든 내가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함으로써 그에게 TV 제안 기회도 왔고요. 그에게 책을 만들자는 기회도 왔고요. 또 저 같은 경우도 그를 굉장히 오랫동안 도와드렸거든요. 이런 관계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관계 재산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관계 재산을 잘하는 능력이 코칭 능력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장이 돼서 박 사장이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이제 박 사장은 경청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죠? 경청이 몸에 배어서 종전에 부부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그죠? 자녀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가와만성 아시잖아요. 집안이 여유로우니까 내가 더 열심히 밖의 일에 몰입할 수가 있죠. 밖의 일을 하면서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열심히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망하죠.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좋은 결정을, 바른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죠. 의사결정의 기술 역시 코칭에서 매우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기술이라고 말하지만 왜 기술이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하면 바른 기술이 되고요. 어떻게 하면 바른 기술이 되지 않습니다. 바른 기술이 되지 않는 것. 이 의사결정의 기술은 제가 4부에서 할 건데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박 사장은 절대로 화가 난 상태에서 의사결정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화가 난 상태에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른 의사결정의 첫 번째예요. 부정적 정서 안에서의 의사결정은 바른 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부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고객도요, 무슨 어떤 고객이든 너무나 소중하니까 내가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고객도 내가 가릴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요, 80대 20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죠? 좋은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전에는 계속 고객 만나고 쫓아다녔지만 지금은 확신이 드는 고객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과감한 서비스를, 친절한 서비스를, 진정성을 담보한 서비스를 더하는 거죠. 이것이 더 많은 효과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고객을 관리하는 능력이 되고요. 돈을 빌릴 때도 우리가 디스크를 배웠잖아요. 그죠? 나중에 4부에서 배울 의식이라는 걸 통해서도 보면 그 사람의 디스크, 그 사람의 상황, 1부에서 배웠죠. 상황 리더십, 그리고 4부에서 배울 리더십을 배우면 이제 3부에서 배우시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아는 거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가장 탁월한 인물 누가 떠오르십니까? 유비? 탁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장비? 힘만 좋았죠. 관우가 탁월하긴 했지만 그의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자신도 목숨을 잃었죠. 누군가요? 조조가 탁월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몰인정한 느낌이 있죠. 탁월한 사람, 제가 볼 땐 제갈량이 아닌가. 근데 제갈량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상대방을 안다는 겁니다. 자기를 알고. 그래서 상대방이 적장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를 이미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저쪽에서 화공이 나올 걸 알면 어떡합니까? 화공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공격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거죠. 현대전도 똑같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고
그런데 나와 상대방의 성격과 기질을 알고 그의 놓여진 상황을 알고 그가 어떤 의식 수준에서 어떻게 어떤 말의 감정과 정서로 나에게 도전해 올 건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준비가 가능하죠. 저는요, 코칭을 하면서 상당히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제가 이렇게 이론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건 절대 이론이 아니고 제가 사업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박 사장이 오늘 김 사장을 만나는데 김 사장과 중요한 비즈니스를 결론을 질 겁니다. 60억짜리 건물을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말을 할지 이미 박 사장이 알고 있다면 그렇죠? 마음의 준비가 가능하겠죠. 어떤 준비를, 어떤 자료를 백업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의 성격과 디스크를 안다면 신중해서 논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그죠?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 알 수 있겠죠. 그의 의식 수준을 안다면 그가 지금 돈을 더 많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더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욕망의 상태에 있는 건지, 그죠? 돈을 좀 벌 만큼 벌었는데 지금 자존심 상하는 일 때문에 늘 만사가 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지, 그래서 가끔은 화도 나고 가끔은 자존심도 상하는 그런 상태인지, 그죠? 이런 것들을 안다면 그가 무엇 때문에 오케이 할지 무엇 때문에 노 할지를 예상할 수가 있다. 이게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박 사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 또 돈을 빌리는 것, 그죠? 내가 돈을 빌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빌려줄지, 어떻게 말해야 빌려주지 않을지를 안다면 당연히 그것은 쉬운 게임이 되겠죠. 경영자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설득력이고요. 신뢰를 모든 거래처로부터 받는 거고요. 따라서 CEO가 그 회사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투자 회사들이 저한테 이 M&A 회사라든가 투자자문회사들, 투자회사들이 사장님들 제가 좀 몇 분 아는데 그분들이 모이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재무제표 읽는 건 너무나 잘 알겠고 회사 가치도 잘 알겠고 현재의 매출, 작년의 매출, 재작년의 매출 모든 재무제표와 상황들은 다 파악되는데 정말 힘든 거는 그 사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건 진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을 그러면 무엇을 하십니까? 재무제표입니까? 사장입니까? 그럼 사장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힘들대요. 그렇다면 의사결정을 하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죠? 사람을 읽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격과 기술 배웠고 상황 리더십 배웠고 그 다음에 대화의 기술 배웠지만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놓여져 있는 의식의 수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요구할 건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갈량은 정말 탁월하게도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가 정말 탁월하다고 느끼는 점이에요. 다른 건 아닙니다. 뭐 하늘에 뭐 제살제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탁월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리더십을 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사장님에게 내가 직원으로서 혹은 내가 직원으로서 부하 직원에게 얼마큼 지시합니까? 얼마큼 나처럼 해보라고 내가 멘토링을 합니까? 얼마큼 내가 교사처럼 가르칩니까? 얼마큼 내가 코치로서 질문과 자각을 통해서 깨우치게 합니까? 만약에 내가 지시하는 것을 현재 90%하고 나처럼 해봐 5%하고 가르치는 거 5%하고 질문과 자각으로 코칭하는 걸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면 리더십은 몇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우 불량한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올해 안에 지금서부터 만 12개월 후에 여러분의 리더십의 목표치는 얼만큼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시하겠습니까? 지금 90% 했는데 몇 프로를 지시하겠습니까? 10%로 줄이고 싶습니까? 나처럼 해봐 멘토링 현재 5% 하고 있는데 몇 프로로 늘리고 싶습니까? 줄이고 싶습니까? 현재 5%인데 20%로 모범을 보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70%가 남았죠. 가르치는 걸 몇 프로 하시겠습니까? 꼭 필요할 때만 5%로 최소화하겠다. 좋습니다. 그럼 65%가 남았습니다. 65%를 이제 코칭으로 질문과 자각을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탁월한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100% 코칭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황 리더십에 의하면 지시와 지도 뭐예요? 일단 스킬이 높지 않은 두 경우죠. 의욕이 생기지 않은 경우, 그죠? 의욕이 생겼더라도 스킬이 낮은 두 가지 경우가 지시와 지도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100% 코칭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시도 해야 되고 나처럼 해보라고 멘토링도 해야 되고, 멘토링은 뭐예요? 같이 살면서 도제처럼 도자기 공에게 그 사부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물 기르고 이 모든 것을 같이 살면서 배우는 게 멘토링이죠. 나처럼 해봐라, 나를 카피하라. 이게 멘토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멘토링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같이 도제처럼 함께 생활합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르칠 수는 있죠. 근데 가르칠수록 사람은 늦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교육학이 그것을 이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질문으로 자각하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질문을 통해서 자각하고 자각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변화시키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통해서 자각을 받아도 혹은 자각을 이루지 못하는 상당 부분과 자각을 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4부에서 3세대와 4세대 코칭에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